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한 채를 제외한 매도를 권고했는데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 집값 전망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문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깊이 짚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는데 역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두 채 가신 분들 거의 안 팔았더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직책 자체가 유한하지만 또 재산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만 버티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신 그런 공직자들이 없기를 좀 바라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한 100여 명이 집 두 채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이 상위 네. 그룹은 거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일부는 거기에서 투기를 하는 어떤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집이 두 채를 가졌는데 하나는 지방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세종에 한 채 있고 그렇죠. 서울에 한 채 예. 있고. 이제 뭐 분리가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강남에 서너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좀 지탄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 고위 그 공직자들한테 솔선수범해서 집 팔아라라고 했던 게 청와대인데 네. 이 청와대 참모진의 30%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핑계 아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또 다주택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한 채는 꼭 서울에 한 채를 다 갖고 계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에 있는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공직을 통해서 어떤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도시를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있는 주택은 팔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많은 의무와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사실은 다른 핑계를 대거나 다른 편법을 통해서 재산을 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한 장관님께서는 네. 그 1년 사이에 또 자산의 가치가 뭐 15억 이상 증가했던 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현재 그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향후에 있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금 있는 자산마저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그런 우려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 고위공직자 분들은 자산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장관은 아이들에게 앞마당을 이렇게 일찌감치 또 증여를 한 장관님도 네, 네, 그렇죠. 계시던데. 지금 이제 뭐 공직자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우리가 재테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부담부 증여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뜩찮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근데 30% 정도가 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그걸 도덕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지울 수가 없는데 가진 자가 정권 권력까지도 지려고 하는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가 현행법에서 가족은 꼭 공개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법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모하게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분일수록 오래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분인지 여기서 조금 일일이 좀 거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자, 뭐 주요 공직자들의 사실 재산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는데
이 상당히 우리가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가 이게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기에는 아직 뭐 모든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시중에 주는 공포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서 어떤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것 이전에 공포 심리로 인해서 어떤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처분에 나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작년에 12, 16 대책 그리고 220 대책 등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도 유예도 해주고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견디고 있었던 상황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경색된 어떤 수요 심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상당히 처분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거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어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달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본다면 서울 시내의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 이하로 아니 뭐 거의 한 20, 30%에 불과할 정도로 네.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시장은 많은 공포감 속에서도 관망하면서 향후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쪽들이 아마 시장 상황을 가장 그나마 표현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통계 화면에 나온 통계는 2월인데 네네. 지금 3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3월에는 거래가 훨씬 더 더 줄었습니다. 줄었을 것으로 예, 지금 예상이 3월 되고. 25일까지 잠정적으로 추계한 서울시의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 네. 지금 저쪽에서 나오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이 5,469건으로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저 건수가 한 3,200건으로 지금 준 것으로. 이달에는 예, 그래서 네. 앞으로 남아있는 한 6일간의 거래량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현재 예. 분위기를 본다면은 저 2월 달의 거래량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좀 공인 중개소도 좀 다녀보고 집도 네네. 보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외출 자체를 꺼리는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네네. 특히 좀 수요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올수도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일단 코로나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비대면 접촉도 많아지고 집을 사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집도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예.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에서 그 자체를 그렇죠. 거부하기 서로 때문에 꺼려지죠. 거의 뭐 예. 올수도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올수도돼 있는 가운데에서 주택 가격은 일부 풍선 효과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하향세 내지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 정책에서의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코로나라는 거는 저는 이제 블랙 스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의 지속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을 피기도 하고 통화 정책을 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됐을 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우리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 여기에는 자산 가격을 포함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이거를 결정짓는 분들이 이제 의학자가 됐다는 거죠. 의사분들이 얼마나 백신을 발견을 빨리 해서 네. 이거를 사태를 조기 종식을 시키지 못한다라면 네. 블랙스완적인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에 폭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도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성 교수님 지금 네. 만약에 폭락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네. 아주 안 좋은 전망인데 이미 뭐 급매물이 나오면서 네. 뭐 1억 또는 3억 5억 원씩 이렇게 네, 탁 네. 떨어뜨리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을 그 보도하는 매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한번 서울의 잠실 같은 네. 경우에는 5억이 떨어졌다고 네, 해서 네. 이제 기자 어떤 모 매체에 기자분이 네. 가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또 부동산 중개업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지역의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가격이 1, 2억 상승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또 이게 통계 쪽에서도 도저히 그 서울 시내 지금 부동산 현재의 가격대를 종잡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것을 잘 이해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동안에 지금 시중에는 매물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에는 뭐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도세 부분에 대한 중과 부분이 올해 6월 말까지 유예가 돼 있긴 하지만 네. 상당수 그 양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의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 자체도 사실 적은 부담이 아니라고 큰 할 수 부담이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정부가 규제 속에 있는 그 양도를 통해서 내가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기보다는 현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분들은 또 시중의 유동성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등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변칙 거래 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상에 나타나는 가격대가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시 정보광장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2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시세 흐름은 실질적으로 37주 만에 보합이 된 이후에 2주째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예. 지금 강북 쪽의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강남 쪽에 있어서도 하락폭이 약간 커지긴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폭락의 조짐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폭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폭락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정부가 많은 정책적인 대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필요하다면 아마 정부도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또 변화의 조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폭락을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에 특히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거나 어떤 경기가 위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택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근데 그 롤러코스터가 타서 5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거래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도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그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타이밍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시장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일 때는 5억이 올라서 거래가 된 한두 건의 거래를 사례를 가지고서 그 앞으로 주택 가격이 간다라는 어떤 근거로 삼고 또 어떤 분은 한 2억이 떨어진 거를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또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시장 가격의 흐름에서는 경기 흐름과 저는 일치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국지적인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등락폭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를 통해서 네. 다주택자들의 정부는 빨리 집을 좀 내놔라. 네. 6월 말까지잖아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굉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두 의원님 이제 증여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실제 매물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매물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제 현재는 부담부 증여가 확연히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남한테 파느니 내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위공직자들의 마음과 네. 다주택자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본시장의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금 부담이 얼마 전에 그 종부세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공시가격이 발표가 공시가격이 됐죠. 됐죠. 네네. 그렇지. 공시가격이 하니까 종부세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네네.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 현재 네.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부과는 원래 12월 달 초에 부과가 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 자체가 6월 1일부터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요? 기준으로 네.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이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몇 가지 주변에 있는 케이스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요. 대체적으로 지금 공시 가격 자체가 서울의 같은 경우에도 한 15%에 가까울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현실가율이라고 해서 계산될 그 가격 자체에 대한 현실에 대한 반영도 이런 부분들이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80%를 넘어서 90%까지 반영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또 6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올 연말에 부담해야 되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넘는 분들이 2배 많을 이상.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양도가 아니라 종부세와 종부세. 관련된 부담은 사실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4.15 총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이 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는 또 내년에 계속 매년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의 경우에 부과는 상당히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올해 아직 그 종합부동산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4.15 총선 이후에 국회의 다수당을 누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재론이 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세율을 예, 이야기, 세율이 더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네. 이제 예고가 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종부세 폭탄 아니면 보유세 네. 폭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 1일 강남에 있는 1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네. 2020년 1월 1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15억 9천만 원 정도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네. 2019년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419만 원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2020년에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이제 보유세가 증가한다 그랬을 때는 610만 원 정도 하니까는 실질적으로 19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주택 가격은 이미 4억 4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율을 따져보고 또 이런 유예제도 그다음에 이제 혜택을 주는 1주택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줘서 70% 세액공제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따져보고서 이것이 종부세가 폭탄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일률적으로 다 폭탄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좀 왜곡돼 있다라는 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스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인가요? 예, 1주택의 일주택자의 경우에.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3주택을 가졌을 때 주택의 총 가격이 한 38억이 됐는데 이것이 한 53억 정도로 이제 올랐습니다. 약 한 15억 정도 올라갔을 때 38억일 때 한 5,200만 원 정도 부과하던 것이 53억이 됐을 때 8,600만 원 부과하니까 네. 3천만 원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집값은 얼마가 올라갔냐면 약 15억 가까이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가격과 이전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는데 그게 좀 뭉뚱그려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네. 지금 보유세를 맞습니다.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8천, 9천만 원 오르게 되면 가격은 더 올랐으니까 사실은 세금 부담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세금의 자산 가치의 증가는 장부상의 가격이지 현실화돼서 내 손에 들어온 그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택은 계속 같은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세금 부담만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만 갑자기 수천만 원이 더 증가했으니까 그것이 주는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안타까운 네. 사연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1주택자가 강남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종부세나 보유세를 그렇죠.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현금 그건 소득이 없는 예, 분들은 너무 억울하죠. 그럼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구제수단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우리 지금 모두에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주택자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머니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 형평의 원칙은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마디만 더 네. 묻자면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한 20% 정도만 오른다 그래도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모든 이제 어떤 상승률이라는 것이 자산 가격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뭐 20% 30% 되는 경우는 드물죠. 드물죠. 예, 실제 폭등기 부담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1가구 네. 1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연령별로 이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일 경우에는 20%,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40%. 그다음에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50% 해서 전체 되는 세액 공제가 70%까지 됩니다. 네. 한때 우리 강남 외에도 네. 다른 지역도 사실 부동산 관심이 많았는데 뭐 네. 마용성, 네, 네, 수용성 그렇죠. 뭐 네.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강남 지역의 규제를 피해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 풍선 효과가 네, 풍선 나타난다고 효과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용성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 뭐 인천이라든지 네. 뭐 서울 외곽에 있는 주변의 많은 도시들의 경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경우에는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의 경우에 있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이제 가라앉고 있는 네. 즉 상승폭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마용성 같은 서울 시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규제 지역이긴 하기 때문에 예. 강북 지역이라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강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상승폭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용성은 거의 이제 보합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상승의 어떤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다면은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으로서 일부 상승폭이 큰 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많이 떨어졌고 비규제 지역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향후에 있어서는 그 가격 상승폭을 다 반납뿐만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공포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막연한 부분에 있어 최근에 어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은 결국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 자기 소득의 감소 혹은 재산 부분에 있어 가치의 상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미리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2차적인 문제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사실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앞으로 그 공포심이 생각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과장되거나 좀 과대 포장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시내만 두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과 관련해서 내년에 있어서는 입주 물량들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의 경우에 예상되는 입주 물량이 4만 1,000호에서 4만 2,000호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다 준공된 거죠. 그리고 완공된 집을 입주로. 사용할 수 네. 있는 입주 물량들이 그 4만 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들에 네. 있어서 네. 스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2만 6, 7천 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사실은 확연한 상황이고 네. 그 시장의 심리적인 위축은 있긴 하지만 공급 쪽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 쪽으로만 단순히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수요층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많이 물밑으로 지금 사실은 잠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청약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일정한 수요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들이 근데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 메리트가 낮으니까 있으니까요. 전부 그리 달려드는 거예요. 네, 특히 네, 젊은 네. 층들이 이렇게 많이 네,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수요층은 분명히 있는데 30대가 주택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만일에 시장이 하락 반전하게 되면 이 30대가 굉장히 많은 공부와 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어렵사리 또 금융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사실 주택을 마련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30대들의 어떤 고심이 상당히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다음 달에 분양 예정인 물량을 보니까 5년 만에 3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뭐 어쨌든 분양 시장은 이어갈 것이고 청약 열기는 이제 뭐 과거처럼 아주 뜨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주택을 구입하는 어떠한 실수요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청약의 열기는 어느 정도 이어갈 겁니다.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풍선 효과까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풍선 효과는 제가 봤을 땐 두더지 게임이거든요.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만큼 내가 코인을 집어넣으면 풍선 계속 두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돈이 안 들어가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풍선 효과가 자그러드는 거죠. 결국에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타오르는 이 시장의 열기가 비규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투기꾼들이 모이는 결정적인 효과가 이제 풍선 효과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가서부터 한국 주가가 30%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동행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두 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은 선행 시장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후행 시장이라면 지금 이제 주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가 다시 이제는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주식이건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 지금 풍선 효과나 아니면 일부 시장에서의 롤러코스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시장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복합 쇼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적 무제한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풀겠다라는 거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고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시장 이런 실물 시장의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서 금융이 붕괴되는 거를 막겠다라는 전 속셈이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간 공급 관련해서 35,000호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4월 분양하는 거 말이죠. 네, 그렇죠. 4월 분양 예정된 게요. 그런데 사실 뭐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1, 2월 달에 청약 시스템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분양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에서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사실은 밀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향후 시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좀 밀어내기 식으로 물량들을 소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4월 달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제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대감들이 커가지고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출회가 뭐 도현님 많지 않을 것도 같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위기가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그런 전제라면 결국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데. 되면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어떤 우리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거에 대한 파생되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 쪽부터 해서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국내의 경기 부분과 관련 경제 체력 자체가 바닥이 나면서 부동산도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어떤 매매 시장의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시장이 상당히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화되면은 뭐 장사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생각만 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무 소장님은 집을 갖고 있거나 사야 되거나 지금 상당히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실수요자라면 뭐 언젠가는 주택을 구입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월 이후에 한 4만 가구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청약을 우선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한 가지 못 드린 게 30대가 최근에 주택을 많이 샀다는 것은 그 30대 분들이 갑자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산을 받았거나 하거나 소득이 증가해가지고서 집을 샀다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면 지금은 이후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시장을 좀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